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을 것이다. 막다른 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 경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 집값 상승세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가 나요. 아물긴 아물죠. 그러나 흉터가 남아요. 그런 느낌의 경제가 24년이다. 자, 김강석 교수님이 바빠졌다라는 건 이제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슈들이 많다. 네. 왜냐하면 그 이슈들에 대해서 네. 이제 리뷰하고 해석하고 전망해 주시는 게 네. 이제 직업이신 분이기 때문인데. 맞아요. 자, 요즘에 국제유가 심상치 않더라고. 이거부터 네. 좀 질문 드려보고자 하고 합니다. 국제유가 기준물로 꼽히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0 넘어섰다고 하는데 $1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네. 일단 국제유가 상승 배경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한다.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올라가죠. 네, 기본적으로 부담이 커지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물론 원유를 이제 정제하는 정제 비즈니스로 뭐 정말 수출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유는 수입하는 거니까 나쁜 겁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라는 것이 상승하게 된 배경, 모든 것은 이 국제 유가도 가격이잖아요. 주가도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 뭐 부동산 매매 가격, 집값도 가격이, 그렇죠. 모든 가격, 예를 심지어 우리 인건비, 연봉 있죠. 그것도 가격이죠. 가격이죠. 노동력에 대한 대가, 가격이에요. 그 가격은 다 뭐에 의해 정해져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심지어 뭐 우리 연봉조차도 나에 대한 니즈가 많으면, 나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근데 나에 대한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와 비슷한 공급이 많으면 연봉은 떨어지죠. 근데 소위 손흥민처럼 그 경쟁력 있는 공급, 노동 공급은 하나인데 그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많으냐. 근데 오펙 플러스, 특히 사우디가 오펙의 형님이고 플러스라고 하면 특히 러시아.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해서 원유 감산 조치를 계속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감산을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들썩입니다. 원유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23년 하반기 24년 경제를 보면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3년 상반기가 지독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만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좋아진다는 표현을 쓰면 어색해요. 그만큼 경기가 어느 정도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효과가 별로 없을지라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다 문 닫고 있다가 어쨌든 문을 여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유 수요는 어쨌든 상반기보다 늘어나요. 근데 공급은 부족해지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공격 요소죠. 왜냐하면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수분,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70%가 그게 원유예요. 이게 다 원유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물가가 안 잡히면 당연히 금리 인상 요인이 또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 국제 유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국제 유가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100까지 이제 갈 수 있는지, 짧은 기간 유가 급등한 이른바 빅 스파이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제 유가가 $100 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제 유가를 제가 직접 전망하기보다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치가 있고요. 그 전망치를 여러분께 소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세계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IMF의 전망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 경제를 전망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니까 이런 전제로 깔 만한 전제치를 그렇게 준용하는 건데 EIA 전망에 따르면 $100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100 이상으로 가겠죠. 예를 들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중국으로부터 원유나 각종 에너지 수요가 막 늘어나요.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고 세계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작이 돼요. 그럼 수요는 늘어나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라든가 러시아 같은 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감산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시 100달러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렇게 될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나리오가 있을 때 소위 빅 스파이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또 증산 여부가 유가의 추가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거고 중국 경기가 당연히 악화되면 글로벌 석유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국제유가 이제 영향 주는 변수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사실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주요 국제 유가를 전망하는 전망기구, 뭐 IEA라든가 EIA라든가 여러 전망하는 기구들이 보통 시나리오로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왜냐면 이란, 베네수엘라 그 밖에 산유국들이 원유를 감산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기가 안 좋은데 원유 감산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원유 가격이 올랐으면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올랐으니까 이제 좀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팔고 싶은 거예요. 공급을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가 어쩌면 지정학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어요? 못 됐으면 좋겠죠. 예, 당연히 갈등이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 지정학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국제 유가를 올려놔서 미국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재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물가를 안 떨어뜨려야 돼요. 미국 물가를 계속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원유 감산 합의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대장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 그 오펙 플러스 혹은 그 밖에 원유 생산국들이 다 그 말을 따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도 굉장한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공급을 더 늘려나간다. 그러면 소위 사우디와 러시아가 아무리 공급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이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가 최근 정점을 찍고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각종 제조 강국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제조 강국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제조 강국인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3%예요. 거의 경제 위기급이에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원유나 에너지나 원자재 수요가 좀 부진한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중국 경제가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디폴트 이후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그 리오프닝이 빠르게 전개되지 못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나 이런 원유나 이런 에너지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 경기가 부진하거나 주요국 경기가 부진하거나 생각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날 경우라 한다면 그만큼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공급이 또 줄어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원유 공급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원유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잠깐 이렇게 90달러 정도 찍었다가 다시 좀 80달러를 향해 가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로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 질문 두 가지만 좀 확인하면 러시아가 바이든 재선을 뭐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럼 러시아는 트럼프를 더 원하는 건가요? 그것을 원한다기보다는 뭐 트럼프를 원한다, 바이든을 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체가 바이든 정부 2022년에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좀 더 충격을 받길 원하고 그러면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높은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러시아나 중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인물이 좋다, 어떤 인물은 나쁘다의 컨셉이 아니라 미국을 등지려는 거죠. 어차피 이게 탈세계화라고 하죠.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우방국으로서 동맹국 권역을 형성하고
미국과 유럽과 뭐 한국, 일본도 그 동맹국을 형성하니까 이들 국가, 특히 미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게 좀 더 안 좋은 현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 얘기해 주셔서 이제 부동산 1위 기업 뭐 파산 그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건 굉장한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실제로 까보면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1위인 건 맞지만 되게 작을 수 있어서 거기보다 훨씬 더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물론 안 좋은 건 맞지만 그 정도 위험 위기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하시던데 유튜브 채널 보니까 이제 중국 이슈로 조회수 많이 이제 차지하고 계시던데. 네, 말씀드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발 뭐 금융위기 올까 하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니까 뭐 그것이 세계 경제에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기 경기 침체, 경기 하방 압력.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예요. 금융위기급 뭔가에 뭐 폭탄이 터지는 듯한 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그냥 중국 경제가 원래부터 한 14%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쭉 꺼지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를 더 유도하는 걸까? 이것을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면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당 부분 시진핑이 의도했던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동부유라는 그 아젠다를 던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방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부유를 주장하고 부동산 가격을 좀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시진핑은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그렇게 이행해 왔던 거예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러다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처럼 미분양 주택이 막 쌓이면 건설업체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실제 몇몇 부실 기업들, 디폴트 상황에 놓이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의도된 걸 거예요. 근데 의도된 게 아니라 의도를 넘어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의도를 넘어선 부분은 예를 들면 이 정도까지 청년 실업이 나타날 줄 몰랐던 거. 중국이 소위 이 거대 대국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이런 것까지는 우려한 게 아니에요.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에 많은 자금 유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중국의 금융 불안 이런 현상, 부동산 불안 이런 현상이 중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을 많이 끌어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의도한 것 이상의 것이잖아요. 이른바 실수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만 대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대응만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외환 보유액을 본다면 충분히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면 중국 경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성장률이에요. 2007년까지만 해도 14.22%로 이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성장세가 보시는 것처럼 쭉 꺼지고 6%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 한 번 충격, 살아난 듯 했다가 2차 팬데믹, 셧다운, 2022년 또 충격, 그리고 또 살아나는 듯 해서 5.22%로 전망을 했고 내년을 4.5로 IMF는 전망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 상황, 이것은 이런 경제 흐름으로 전망하는 것을 이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밑으로. 요렇게.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되시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걸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제 유가 얘기해 주신 것도 사실은 유가도 중요하지만 유가 위에 있는 물가 때문에 이제 더 맞아요.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네.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3%로 올라섰는데 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 나오면서 물가 네.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향후 물가 상승세 네. 다시 강해질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답변부터 드린다면 영어로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스티키를, 끈적끈적하다는 건가요?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23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이렇네요. 둔화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점이 22년 7월이고요. 그때 6.3%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그래도 2.3%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된 건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지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가는 작년에 6% 올랐는데 거기서 2.3%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부담이 되게 오른 거예요.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떨어졌던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기저효과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물가 상승률의 개념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이거든요. 근데 정확히 23년 7월 물가 상승률, 이 값은 전년 동월이 6.3%였어요. 그때 이 가격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기저효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그러면 이제는 비교하는 게 6.3과 비교했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지점, 요 5와 비교하고 4와 비교하고 3과 비교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빠지니까 잘 안 잡힐 거예요. 23년 하반기는. 물론 물가 상승률이 예전의 고물가 4, 5를 다시 기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밑으로 안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3% 상하회하는 이렇게 스티키하게 계속 3%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기저효과가 빠져서고요. 두 번째 배경이 국제유가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누가 감산 조치하느냐 안 하느냐,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 리오프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잡힐 거라고 전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국제유가가 지금 22년 6, 7월과 비교하니 마이너스 국제유가 등락률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비싸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90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월의 국제유가가 $100였기 때문에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국제유가 등락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이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때 보시면 22년 6월이 9.1%였거든요. 지금 쭉 하향 안정화되다가 지금은 대략 한 3%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 유가, 특히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이미 23년 3월부터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기여도예요. 마이너스 기여도의 느낌은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걸 들어보세요. 두 손으로 들어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근데 국제유가도 같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3년 들어서 국제유가가 22년 7월과 비교하면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걸 누르는 역할입니다. 무거워요. 이게 마이너스 기여도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기여도였는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강했던 거에서 마이너스 기여도가 줄어드는 거야, 지금은. 왜냐면 어쨌든 7월 국제유가랑 비교해야 되니까 등락률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기여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만약에 이제 22년 7월이 국제유가의 정점이고 8, 9월 조금은 떨어지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의 23년의 국제유가는 그거보다 올라가다가 만약에 크로스 되면 이제 국제유가도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기여도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물가가 스티키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변수가 있고요. 세 번째 변수는요, 페이업,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업에 이렇게 막 이런 뭐 들고 플랜카드 같은. 네, 근데 이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페이업이라고 써있어요. 페이업. 미국의 파업 현장에 페이업이라는, 이게 뭡니까? 임금 올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잡혀야 물가가 잡히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왜냐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프. 미국을 기준으로. 각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식료품 물가가 있고 에너지 물가가 있고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잖아요. 근데 근원 물가 중에서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는 어때요? 잘 안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예요. 하반기가. 그럼 근원 서비스 물가, 우리 여러 컨텐츠를 김작가TV에서 생산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뭘까요? 인건비죠. 인건비요, 인건비. 서비스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용이 인건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잡혀야 서비스 물가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파업이 이루어지면 인건비 인상분이 상승률이 잡혀야 물가가 잡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좀 더디게 잡히겠죠. 파업이 강하게 이루어지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수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가 확실히 잡힐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키하게 물가가 잘 안 잡히는 현상이 이어지는데 국제 유가가 그걸 주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재부는 10월부터 안정 흐름 회복을 보일 거로 내다봤는데 국제유가 흐름이 불안정한 지금 좀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또 많은 사람들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 네.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중국 경제 뭐 정말 파탄 나듯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냥 지금처럼 하향 안정화되는,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새마을금고 사태 있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SVB 사태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경제 위기로, 금융 위기로 전개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근데 하방 압력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 불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금융사들이 뭐에 주안점을 둘까요? 경영 전략 관점에서 안정성이 절대 쓰러지지 말자. 네. 그러니까 대출을 어떻게 할까요? 까다롭게 해줘요. 그렇죠.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줘요. 네. 대출 해줄 만한 기업에만 해주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금융 불안이라든가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중국 경기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시나리오로 전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역시 국제 유가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듯이, 근데 정부로서 네.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도 해야 되는데, 물가가 확실히 일시적으로 지금 오르는 것이고, 지금 물가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오르는 현상에 또 지배적으로 기여했던 게 뭘까요? 7, 8월 동안에 있었던, 우리 장마 시즌에 있었던 수해. 그럼 농산물 공급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요. 요즘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물가 불안 요소들이 여러 개 상존하기 때문에 네. 안도하기보다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랑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로 전망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1분기랑 2분기가 0.8 정도씩 뭐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랑, 네. 이게 이제 1.4가 되려면 3분기, 4분기가 엄청 높아야 된다는 건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 정부가 어쨌든 한국은행 전망치, KDI 전망치,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이게 나름의 정부 사이드의 전망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범용화된 그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라고 보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23년 상반기는 0.9% 성장했어요. 이 0.9% 성장률이 만약에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 한 해 경제 성장률은 0.9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럼 0.9% 성장률이 어떤 수준의 성장률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가 0.8% 성장했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건가요?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는 역성장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하나가 1980년 마이너스 1.7% 역성장.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그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분류한다. 네 번째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다. 근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망치가 1.4%, 이 얘기는 정확히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했는데, 그래서 23년 경제를 경기 침체라고 한다.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죠. 그 경기 침체 국면 1.4%로 전망하는 그 근거는,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도 1.4%로 지금 전망치를 내려잡았거든요. 근데 하반기 경제를 1.8%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4%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기 경제가 생각보다 1.8%를 유지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도전적 전망치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혀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또 안 잡히면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해요. 고금리는 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의 부담, 고금리의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경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좋지 못하고, 중국 경제도 안 좋고 독일 경제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하방 압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1.8이 담보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석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숫자 때문입니다.
근데 1.8%가 안 된다 하더라도 0.9보다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산술적으로 힘들어요. 수학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저하고라는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1.8% 맥스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고우는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니까 이게 좋은 경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반기를 고라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굳이 명확히 23년 경제를 상하반기 나눠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극저, 하반기 저. 그래서 상저하저 혹은 상극저하저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기재부의 그 의견에 제가 소신껏 의견을 드리면 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지금 23년,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고라는 표현을 쓰기 적절한 구간은 없다. 그러면 24년 경제를 상고하저라고 표현할 거냐. 네. 이것도 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고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근데 국민 입장에서 공감이 안 되는 그 표현을 쓰면 오히려 공분을 더 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살림살이를 끌어가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조언을 드릴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어쨌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를. 그 체감하는 경제가 있고요. 근데 하고라는 하반기는 높은 경제다, 높게 성장하는 경제다 라고 표현하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보는 겁니다. 교수님은 1.8이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1.8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23년 경제를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혹시 어쨌든 한국은행이든 기재부든 네.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어쨌든 경제 전문가분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약간은 희망을 섞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게 네. 그래도 국민들한테 예. 일을 할 때든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쁜 의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네. 정부 관계자, 특히 권위 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게 구두 개입의 성격이 있어요. 물가 10월이면 잡힐 거다. 일시적인 고물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 없더라는 구두 개입의 성격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뭔가 왜냐면 앞에 여기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쭉 직진하려고 계획했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직진합니까? 아니면 우회합니까? 우회하죠. 우회하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니 우회하세요. 경제 주체들이 생물처럼 움직이기에 경제가 생물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670억 원을 투입하고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경기 반등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효과가 0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엄청 클 것 같진 않은데 저는. 큰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달에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그러니까 24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 예산안을 보면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해요. 그런데 특히 극단적으로 줄인 예산안이 바로 교육비와 R&D입니다. 교육하고 R&D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한 고민이 있고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단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도 기업이 힘들어지면 교육비부터 줄이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줄일 걸 줄이고 정부가 하는 살림살이는 오늘 내일의 대응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장기적인 대응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1, 2년 살고 말 게 아니고 그렇죠. 중장기적인 대응을 한다 했을 때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강하게 R&D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아, 진짜? 예. 그 R&D 예산을 줄이면 어제 이제 회의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 쪽에 있는 이제 대덕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예산을 줄이면 뭐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소위 R&D 기능이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육기관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R&D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공지능 연구해야 되잖아요. 우주산업 연구해야 되고 로봇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줄으면 이 연구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까지는 로봇 산업이 유망 산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유망 산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 유망 기술, 유망 산업이 작년에는 유망했고 올해는 유망하지 않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R&D 같은 기술적 영역이야말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근데 이 R&D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상당 부분에 뭐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R&D 예산의 성격이 뭐냐면요. 한 25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R&D 예산이 25조면 이게 정부가 그 민간 R&D 예산이 대략 한 75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게 대략 우리나라의 한 해 R&D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R&D는 뭐예요? 소위 연구개발이 뭡니까? 미래 중장기적으로 먹고 살 걸 고민하는 여정이니까 정부 공공 R&D와 민간 R&D가 붙어서 우리나라 하나의 연구 개발이 일어나는데 이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은 기술 경쟁력인데 그걸 중장기적으로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될까? 그리고 한번 예산이 끊기면 다시 그쪽으로 적극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R&D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여기에 인공지능 개발하고 막 투자를 하다가 한번 끊기는 걸 보고 내년에 또 욕심을 내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여러분들 공유돼서 국민 여론을 좀 형성해서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아보면 어떨까. 우리 김작가 TV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옳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물가의 키는 대중교통 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한전은 벼랑 끝이고 요금 인상은 예정된 수준인 걸까요? 예. 전기요금 인상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기마다 요금 인상이 거의 뭐 이미 선정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대중요금, 예를 들어서 택시요금, 기본요금이나 할증요금이나 다 마찬가지 지역별로 반영하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고 버스요금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다 오르는 과정이면 생각보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는 스티키한 현상을 더 야기하고 설사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라도 보통 이 가게, 서민은 이런 공공요금 오르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내핍점이라는 표현을 김작가 TV에서 처음 했는데 23년 경제가 내핍의 시대다. 그러니까 궁핍하고 어려운 걸 이겨내야 하는 해다. 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었던 그런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실질 소득은 쭈그러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여전히 높으니까 이자 지출할 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이제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운 가난한 그런 국면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테니스 엄청 치면서 레슨 받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나 코치 선생님들도 요즘에 레슨을 취소하는 경우가 점차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출 항목 중에 이걸 이제 필수재적 지출과 비필수재적 지출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먼저 조금씩 빼는 거죠. 자,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 발표하면서 657조 긴축 예산, 지출 증가율을 2.8% 역대 최저인데 그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경기 진작 차원에서 돈을 좀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막다른 길에 놓여 있어요. 우리 경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세수와 세출로 정이 내려지죠. 가게 살림살이처럼 가게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을 벌어온다. 그럼 그건 세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계부를 쓰고 이제 지출을 한다. 그게 세출인 거예요. 세수가 많아야 지출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수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인가요? 세수가 많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23년 경제가
정말 삼성전자 한 해 제공해왔던 그 법인세 이런 걸 계산해 보면요. 정말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매출이 많이 이어져요? 매출액 쪼그라들었잖아요. 삼성전자 매출액도 1분기, 2분기 6천억 원. 이게 정말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1조가 깨진 게. 이 정도로 매출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법인세가 많이 거칠까요? 법인세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소득 중에 임금을 받으면 통장에 찍힌 소득 중에 일부분이 뭐예요? 이자 상환 해야죠. 그리고 그 밖에 소득 자체가 레벨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할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갈 것 많고 소위 통장이라 통장. 그러니까 소비 지출할 여력이 없고 소비가 안 일어나면 당연히 세수가 어떨까? 소비세가 덜 거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경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세수가 결정되는 건데 경제 활동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니 세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출할 여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경제가 위축됐다고 해서 세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부채죠. 정부 부채. 그럼 정부가 더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세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뜩이나 20년 팬데믹 그리고 21년, 22년 팬데믹 위기 극복 그리고 고물가 상황 극복하느라고 계속 예산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썼잖아요. 그랬는데 또 추가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서 세출을 늘린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또 해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당위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럴수록 그러니까 세출의 규모 657조 원이라는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657조 원에 해당하는 이 세출을 어디다 쓸 건지의 문제인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세출이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영역에 대한 세출이 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꼬집고 싶은 거죠. 어쩌면 세출이 역사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노력함에 있어서 좀 여건이 그럴 만하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출을 많이 늘리다 보면 물가를 또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편성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세출을 어디다 쓰는지의 문제예요. 한 달에 돈을 뭐 얼마 정도 쓴다고 해볼게요. 500만 원 쓴다고 해볼게요. 그 500만 원을 우유 사 먹는 데 써먹을 거냐 불량식품 사 먹는 데 쓸 거냐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뭐 나머지를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출을 정말 기묘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을 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9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면서 9월 위기는 없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런 9월 위기설은 유튜브 썸네일처럼 이제 그냥 자극적인 뭔가를 위해서 나오는 기사들이라든가 유튜브 썸네일인 걸까요? 그러니까 위기설이니까 단어 자체가 설이잖아요. 위기론이 아니에요.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역대 위기가 닥쳤을 때 보면 그 위기가 통상적으로 뭐 9월에 계속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9월이 되면 위기 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9월에 위기 온다. 저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위기라는 것은 항상 갑자기 찾아와요.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찾아와요.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네, 안 가죠. 그래서 경제는 생물인 거예요. 위기가 올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안 옵니다. 오히려 제가 아마 올해 상반기쯤에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저는 강하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역전세난 온다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안 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세난 온다고 하는데 좀 책임감 있는 집주인들이 그 돈 안 돌려줄 걸 고민할까요? 돈 돌려줄 걸 생각할까요? 당연히 돌려줄 뭐 어떤 방식으로 집을 팔아서라든 아니면 돈을 어디서 꿔서라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역전세난으로 치닫게 되지 않도록 준비할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역전세난의 피해를 보면 안 돼 하면서 뭔가에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월세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부도 마찬가지죠. 역전세난을 처하면 세계가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나고 특히 1차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전세난이 터지면 세입자들이 가장 큰 충격이에요. 돈 제때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가 취소되면 어떡해요. 대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대응책을 강구하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위기가 온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위기가 안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 소위 이런 요소들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리세션으로 오는 것이지 경제 위기, 크라이시스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듯이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건 당연히 또 금리 때문인데, 금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5차례 이제 동결을 하게 됐는데, 그럼 한미 이제 금리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죠. 여기에 물가는 아까 이제 이미지에서 보여주신 대로 다시 3%로 진입을 했고, 그럼 이제 연준은 또 올해 9월 달에든 뭐 11월이든 금리 인상 한번 뭐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한데, 한국은행도 다시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드려야 그 얘기를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경제 같은 경우를 먼저 진단을 해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세요. 흐름이. 근데 이게 스티키하다라는 표현이 미국 물가도 그래요. 또 내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중국 물가가 발표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이너스 0.3%를 최근에 기록했다가 0에 가깝게까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환경이 7월 달에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반등하면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또 쓰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래 들어 이렇게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그래도 상당 부분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CPI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PCE 기준으로도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보통 안 잡혀요. 그러니까 4%대의 물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2%에 안착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가 불안 요소들이 있고 또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고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는 또 안 오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해서라도 물가 안정화에 좀 기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현재 5.5%의 상단 기준금리를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계속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24년 중반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거나 한 번 더 올린 채 동결 기조를 유지하거나,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없는 걸 가정하는 게, 그러니까 5.5%의 기준금리가 한동안 계속 유지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인데, 물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 걱정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용할까? 이 질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답변 드려볼게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역사상 이토록 높게 2%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었던 것, 이것은 정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이건 우리 경제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보면, 다른 걸 안 보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만 보고 통화정책을 가동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요인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분이 있고, 그 컵 좀 한번 줘보세요. 화분이 있고 두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물이 넘쳤어요. 여긴 물이 지금 부족해요. 그럼 이 화분에는 물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이 화분에는 물을 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화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물조리개로 물을 준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화분에만 주면 되죠. 근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닙니다. 통화정책은 비예요. 물을 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지 어떤 특정 화분에만 물을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한미 기준금리 격차만 보면 물을 더 줘야 될 것 같지만 다른 화분들을 또 고려하면 물을 도저히 못 주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한국 경기 침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거의 금융위기 당시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기가 좀 부담이 돼요. 또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분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할까요? 뭐가 더 위중한지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1.75%포인트 격차였을 때 한국의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났어요.
순유입이 일어났어요. 2%포인트 격차일 때도 순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순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하지만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미국이 추가적인 인상을 하거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더 위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더 위중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떠나가는 걸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교수님 말씀은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더라도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좀 높다. 네. 만약에 한다면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네.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집값은 여기서 사실 어쨌든 상반기 때는 상승했잖아요. 네네.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가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 집값 등락률이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이셨는데 그런 면에서 상승세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 반전할 것이다. 이게 제 기조였는데 그 완만한 상승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강한 상승이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중금리의 레벨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주택 매수 심리가 또 꺾여요. 그러니까 뭐 상승세가 계속 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강보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합인데 그냥 지난주보다만 조금 오르는 듯한 그냥 비슷한 느낌. 그런 흐름으로 더 야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금리가 단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금리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아요. 왜 높아요? 아마도 2020년, 21년 근래 경험했던 금리보다 높으니까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금리가 높다 낮다의 체감적인 인식은 최근 경험했던 금리가 기준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2020년, 21년 제로금리가 이례적인 금리예요? 평범한 금리예요?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인 금리예요. 그러니까 매우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금리였었어요. 홍익인간 이래로 처음 경험한 금리였어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3.5% 기준금리가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07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면 뭐 상당 기간 3.5% 이상의 맴도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22년, 23년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고 3.5% 정도가 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시장에서 체감하기를. 그럼 이런 기준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3.5%가 너무나 섬뜩할 만큼 높은 금리는 아니야. 라고 1단계. 그 다음 이 정도가 평범한 금리야. 2단계.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이런 금리야. 그러니까 이게 뉴노멀이 되는 거죠. 경제 주체들이 인식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까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집값은 이미 5월부터 반등했어요. 그리고 영국 집값도 5월 중순부터 반등했어요. 일본 집값도 그렇고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금리가 인하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5%의 기준금리가 이제 뭐 준용할 만하다라고 인식하거나 첫 번째 먼저 움직이는 것은 자산가들이 나 대출 안 받아도 돼. 이 정도면 집값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 집 살래. 하는 움직임이 먼저 집값을 좀 자극해요. 그런 관점에서 또 나 대출을 조금만 끼면 살 수 있어 하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빚에 의존해서 집을 사시는 걸 절대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마저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제 요 정도 기준금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금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채널에서도 보면 집값 이제 그걸 주제로 이제 상승 하락하는 분들 같이 막 토론하고 뭐 엄청 많이 얘기하시던데 네. 이제 여전히 이제 하반기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교수님 어쨌든 다르게 보시니까 네. 그렇게 교수님 상승을 얘기하는 거지. 약간이라도. 예. 그럼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뭐 특정 인물이 나온 게 아니니까 뭐가 좀 틀렸기 때문에 네. 집값은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상승한다고 보시는지. 아마도 이제 폭락이나 강한 하락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역전세난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역전세난이 있다 보니 그러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역전세 대란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는 집주인들이 집을 대거 뭐 이렇게 급매를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급매를 내놔야 됩니다라고 주장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은 집값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세난을 작년이나 올해 초에 많은 분들이 또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강한 역전세난이 안 온다는 거죠. 전세 가격도 이미 반등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전세값 반등한 거 그거 보고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실 텐데 네. 여전히 이제 입장을 바꾸시진 않더라고요. 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이제 하반기에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예. 그게 궁금해서요. 그 최근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근거를 혹시 말씀 주시면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공감하면 공감한다. 아니면 그 부분은 나는 달리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이런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잖아요. 계속 옆에서 보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사이클론자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상승론자들은 통상 보세요. 2020년, 21년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2022년에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상승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네, 많았죠. 그러면 20년, 21년의 경험에 기초해서 23년도 그렇게 본 건데 자, 그럼 22년, 23년에 하락세로 전환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일시적 하락이다. 아, 맞아. 그 얘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락이라고 볼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억납니다. 통계가 잘못됐다. 맞죠? 네. 자, 이 주장과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승 반전할 때 주장하는 게 역시 통계가 잘못됐다. 일시적 상승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된다. 똑같잖아요. 부동산 경기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가 아니라 이 부분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여러분 면밀히 보시고요.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전문가분들의 주장도 면밀히 보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오를 때는 오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보시고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그 근거를 탄탄하게 가져가시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보실 때 이런 현상도 저는 주목할 만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절대 어떤 특정인을 지적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테크 채널 운영에 생각나는 게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하락이 좀 됐을 때도 계속 일시적이라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하락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입장을 바꾸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걸 보면서 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이게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 시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 성향이 많이 다른데 그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금 다 거론할 수 있지만 그 특징 중에 우리 이 특징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거, 시장을 접근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갖춰줘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때 주식 시장과 다른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양은 냄비예요. 부동산 시장은 가마솥이에요. 그러니까 등락을 막 반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데펴지면 뜨거워질 때까지 데펴지고 식을 때도 잘 안 식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또 쭉 차가워지다가 다시 데피려고 해도 잘 안 데펴져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생각해보면 20년, 21년 제가 한 달 뒤에 또 나와서 그걸 또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년, 21년은 상승 흐름인 거고요. 21년, 22년 초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구간이었고요. 22년 중반부터 하락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23년 중반부터 완만한 상승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냐 그냥 따뜻해지냐의 차이인데 그냥 저는 뜨거워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하는 건 지금까지 인상하다가 안 하는 건 부동산 매매 가격의 플러스 요인이죠.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독자분들도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뜻 집을 매수하려고 움직이더라도 이만큼 대출을 껴야 사실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요층 요인을 강하게 가져가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강한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 상승 반전하는 흐름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이 내년 초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총 1.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망을 접하실 때도 항상 어떤 기관의 전망인지를 구분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국제기구의 전망치는 그래도 준용할 만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국제기구 하면 IMF, 월드뱅크, OECD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의 전망치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 주로 전망치를 제시하는 기관 사이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정부 사이드, 기재부, 한국은행, KDI 정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부 사이드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전망치는 민간경제연구소 제가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뭐 그 밖에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근데 그 다음 한 가지 섹터가 금융사들입니다. 증권사들의 전망. 근데 증권사들의 전망은 좀 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증권사가 사기업이니까요. 사기업이니까를 떠나서 증권사가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주식 팔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도 주식하라고 해요. 2022년에도 내내 주식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식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주식하라는 말을 하려면 금리가 빨리 인하되어야 돼요. 그럼 금리가 빨리 인하되어야 더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금리가 빨리 인하되려면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전망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물가 잡는 것도 경기가 나빠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잡힐 수가 없어요. 경기가 호황이라는 말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진작된다는 뜻이에요. 가계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더하면 그게 내수예요. 내수가 활성화되니까 경기가 진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합해지면 그게 수요인데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 물가가 떨어질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 막 잘 팔려. 과일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일이 잘 안 팔릴 때 과일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싸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빨리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빨리 도래온다. 이런 사이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가감을 하시면 좋겠고요. 경제 전망은 기광석에 묻지 마세요. 네. 여기도 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경제를 볼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알겠습니다. 술자리 타던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 머니 트렌드도 나오잖아. 자, 미국 경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했는데 7월과 8월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완만한 성장세,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미국 경제를 판단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침체는 경기 후행적으로 찾아온다. 고용은 경기 후행 변수다. 그러니까 아직도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타이트하면 물가를 못 잡아요. 고용시장이 타이트하면 소득이 뒷받침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럼 고용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일자리가 내가 일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골라요?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가져갈 거예요. 그럼 임금 상승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노동시장이 완전히 타이트하지 않고 루즈해요. 그럼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10명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3개밖에 없어요. 작은 데로 그러면 가야지. 임금 낮은 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것은 물가 잡는 데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는 게 끝나는 지점은 하반기 끝자락이나 24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잠재 GDP 성장률이 여기 점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그래프를 보시면 23년 1, 2분기까지는 견조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야 맞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될 만큼 강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도 강했고요. 근데 조금 본격적인 경기 침체 징후, 고금리, 고물가의 역습을 받는 지점은 23년 4분기 정도, 23년 4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즈음에 고용시장이 좀 위축될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발표된 베이지북은 성장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고 있다. 강한 성장세는 또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진단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달 19일과 20일에 이틀간 FOMC 회의 이제 열리는데, 그럼 이달에는 금리, 그리고 뭐 이달이 아니더라도 뭐 11월, 12월 금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9월 달은. 왜냐면 금리를, 자 보세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하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연속 금리 인상하다가, 이제 속도를 늦추죠.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다가 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뭐예요? 베이비 스텝을 했다가 쉬었다 했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속도를 많이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미국 경제에 강한 하방 압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그게 신중한 거. 그러니까 신중한 이유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아요. 안개가 자욱하면 속도를 내다가 속도를 계속 내요? 아니면 줄여요?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가 경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주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안 했다가 넉놓고 있다가 물가를 아예 또 영영 놓칠 수도 있을까, 이런 것을 봐가면서 신중히 의사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는 쉬었다 간다. 11월에는 인상 가능성이 좀 있지만 뭐 인상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요 정도 시나리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키우는 반면 고도 성장을 거듭해서 미국 제치고 이제 세계 1위 경제국 위치 차지할 거라고 이제 전망됐던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이제 올라서기 힘들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던데, 중국의 자신감이 꺾인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 표현도 제가 처음 해볼까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23년 전망서 내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자리 와가지고 23년 경제를 내핍점이라고 한다고 처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4년 경제를 상흔점. 예,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습니다, 표현은. 상흔이라는 표현이 이 상처가 나요. 아물긴 아물죠. 그러나 흉터가 남아요. 그런 느낌의 경제가 24년이다. 그래서 24년을 상흔점이라고 저는 표현할 생각입니다. 거의 90% 정해졌는데. 시적인데 뭔가. 내핍점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경제 전망을 내니까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24년 상흔점이라고 좀 비유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그러합니다만 중국 경제가 특히 그러해요. 중국 경제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고, 또 회복되는 듯 했다가 2022년에 또 한 번 2차 팬데믹 경험하면서 공장 셧다운 시키고, 오히려 20년보다 더 위중했어요. 그 팬데믹을 2번이나 경험한, 어쩌면 유일한 나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번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23년이 왔는데 언제 또 대봉쇄할지 몰라요. 리오프닝 과연 가능할까 하는 강한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럼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할까요? 신규 투자를 못 해요.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못해요. 그리고 가게들도 소비하지를 못해요. 언제 또 불안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굉장히 재밌는 일이 중국만 저축액이 쌓여요. 재밌게도 금융부실 때문에 일종의 슬로우 뱅크런이 이어져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축액이 줄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저축액이 쌓여요. 저축액이 쌓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흔 효과예요. 이런 것은 상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경기도 위축됐고, 비구위안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사태들도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신사업 진출 못하고 쉽게 어떤 청년을 채용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L자로 꺼지죠. 4%대로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5%, 6%대로 성장하거나 그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미국 경제를 또 미국은 2%로 달리니까 속도가 저만큼 가 있어요, 미국은. 중국은 요만큼 와 있어요. 근데 속도가 얘는 느리고 얘는 빠르니까 언젠간 추월할 거야. 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속도도 더뎌지고 미국은 그나마 강하니까 추월하는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래서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강한 성장 속도가 앞으로 도래되기는 어렵겠다.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상흔 효과인 거죠. 그런 현상 때문에 추월하는 그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모시고 미국, 중국, 한국 경제도 살펴보고 이제 집값도 어떻게 될지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9월에서 12월 네. 좀 어떨 것 같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게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의 바닥은 22년 10월이었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23년에는 주가가 오르긴 오르지만 22년 10월보다는 오르지만 그러나 이 주가의 랠리가 강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압력을 받고 경기 침체의 국면에서 기업 실적들이 어둡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기조가 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23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막 매우 긍정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23년 끝자락쯤에 이제 확실히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그 시장의 기대가 강하게 작용될 때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런 지점에는 주식시장에 또 돈의 이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정도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호재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지점에 주가가 좀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금리 인상 확실히 끝났다라는 그 기대감이 조성되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유지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김관석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또 김관석 교수님 신간 아마 이제 2024년 경제 전망하는 책을 들고 오셔서 이제 이야기해 주실 텐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제 국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고 그 경제 국면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재테크 채널이니까 재테크 관점에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거시경제의 흐름을 항상 판단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계속 그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관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